또 여기에 동조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머리를 삭발하셨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자정기능입니다. 여러 자정기능 중에서 제일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정치가 부패하고 비리가 많고 또 정치가 다 썩었으면 선거에서 그 정치인을 바꾸면 됩니다. 아울러 사법부가 또 마찬가지로 부패되어 있으면은 그 선거에서 정치인을, 올바른 정치인을 뽑아서 올바른 정치인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또 판사를 탄핵시키거나 또 검사를 탄핵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언론이 또 부패하고 비리에 얼룩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선거에서 정치인을 제대로 뽑아가지고 이 정치인이 언론을 더불어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부정과 그리고 저들이 자기들끼리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국민들이 그렇게 증거를 들이대고 국민들이 이야기하더라도 이번에 새로 임명된 대법원장, 많은 사람들은 대법원장을 뽑았으니 이제 사법부가 정상화될 것이다. 그동안 밀린 또는 재판을 하지 않았던 모든 재판들이 바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외람된 말씀이지만 꿈 깨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바로 대법원장이 부정선거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부정선거가 만천에 드러나고 그 수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가 없다. 그리고 부정의 의혹이 0.0001%의 의혹만 있어도 여기에 관련된 정당 또는 사법부, 언론 모두 다 달라붙어서 부정을 찾아내고 다시는 부정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그게 상식이고 기본입니다. 그런데 부정이 없더라고 이번에 대법원장이 임명된 대법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정선거 삭발식을 주도한 단체들 상당히 열심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매번 쇼만 하지 말고 그냥 부정선거를 정말 규명하고 막으려는데 피를 흘리면서 앞장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여태까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삭발식을 주도한 단체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클린 선거 행동이라고 있죠. 또 거기 단체가 현재 있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요, 클린 선거 그 단체가 나름대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김재원 이 회장이 지금 살아계신다고 한다면은 상당한 역할을 하실 것인데 김재원 회장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지금 부정선거 문제는 현재 그 클린 선거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송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신호라는 식당에서 하는데 하지 않은 거다가 아무래도 우리 국본 동지분들과 함께 또 태극기 집회에 나오신 우리 태극기 우리 어르신분들을 모시고 따뜻한 김치찌개라도 같이 나눠서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고기를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김치찌개를 우리가 오붓하게 나눠 먹으면서 그리고 떡도 우리 나눠서 먹으면서 정말 지난 한 해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정신을 어떻게 우리가 전파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우리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다 바쁘시더라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국내 주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발표를 한 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 사퇴 형식을 빌면서 축출됐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쫓겨난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확하죠.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당원의 투표로 선출된 부정선거로 하더라도 당원의 투표로 선출된 김기현 대표는 강서구 보궐선거 참패명분으로 타이에 이어서 혁신위를 출범시켰고 언론에 가면을 쓴 조선일보 등 선동 정치 세력의 지원을 받은 혁신위와 이에 동조하는 하태경 등과 또 조선일보의 지원을 받는 이준석의 탈당쇼 등으로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는 말입니다. 아주 거대한 그 음모가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개헌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같은 사람들을 국회에 입성시키려고, 즉 공천권을 장악하려고 이 5.18 세력이 국민의힘을 다 장악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과 원희룡을 내세울 것입니다. 근데 예상대로 한동훈과 원희룡이가 현재 등판하고 있습니다. 비대위 위원장으로 뭐 한동훈이야 뭐 원희룡이 하는데 사실 그놈이 그놈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원희룡은 제주 4.3 평화공원이라는 공원을 만든 장본인이고 제주 4.3을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 건국 부정을 한 제주 4.3을 이 민주항쟁으로 만든 또 장본인입니다. 원희룡 자세한 그런 내용들은 제가 따로 자료를 갖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동훈도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국가반란 탄핵 세력이고 반대한민국 세력입니다. 왜냐? 한동훈이가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제주 4.3 특권의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이야 군사법원과 그 다음에 일반 법원에서 특히 먼저 군사법원에서 이 판결을 받아 선고를 받아서 교도소에 가가지고 형벌을 받고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수용이라고 그러죠. 수용인. 이 사람들을 한동훈 법무부에서 대한민국 법무부가 직권으로 무죄를 갖다가 재심할 수 있게끔 신청해서 거의 다 무죄로 다 판결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 자들을 잡아다가 죄를 다 물었는데 그거 다 거짓이다 말이야. 무죄다 말이야.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디 있죠? 그리고 그 행위를 대한민국 법무부가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한민국 세력이 대한민국 법무부를 장악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도 반대한민국 세력 아닙니까? 아직도 윤석열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신 분 계세요. 아직도 더 기다려봐야 돼.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국민의힘은 당원이 뽑은 당대표가 추출되면서 5.18 세력이 당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정체성과 같은 자들로 공천을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과 만난 것은 아주 상당히 안 좋은 모양새였습니다. 자, 두 번째, 국민의힘 당대표 축출 후 예상대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자, 이제 비대위로 누굴 할 것이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원희룡이냐, 그 다음에 한동훈이냐, 김한길이냐, 이 세 명은요 다 빨갛습니다. 근데 지금 SNS상에서 한동훈을 빨고 김한길을 빨고 정말 가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누가 했느냐? 뒤에서 조선일보가 뒤에서 어마어마하게 선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 김기현 대표가, 즉 당원이 뽑은 대표가 쫓겨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조선일보가 뭘 했느냐? 14일날, 그러니까 14일자 조선일보 사설에서 김기현 대표는 시작일 뿐, 다 안 바뀌면 미래 없어. 지도부, 중진, 친윤, 핵심에게 물러나달라고 요구한 것은, 즉 혁신이가 친윤, 그 다음에 뭐 중진, 지도부 다 물러나고 요구한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자, 민심을 이야기하면서 조선일보가 이제 5.18 행생이 다 장악하겠다. 사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15일자에도 사설을 또 냈습니다. 조선일보가. 대선 승리 정당이 1년 반 만에 세 번째 비대위 대통령 설명 듣고 싶다. 참 심각하죠. 아주 심각합니다. 자, 이 페이지 세 번째. 12월 14일자 조선일보는 초선은 불출마하는데 대선 후보, 당대표, 육선 출신은 금배지 달겠다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국민의힘에서는 육선의 75세 이인재, 그 다음에 국가관련 탄핵세력 육선 72세 김무성, 5선 65세 심재철, 민주당에서는 4선 81살의 종북 좌익세력의 뒷배 박지원, 그 다음에 17대 대선 민주당 후보 4선의 70세 정동영, 그리고 6선의 69세 천정배, 65세, 5선 65세 추미애, 5선 66세 이종걸, 이들이 이제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생의 화원기, 더 나가서 손주랑 같이 오붓하게 노를 즐겨할 사람들이, 자,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한다고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이들은 지금 현재 임무가 있습니다. 임무가. 즉, 연방제 개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들은 이제 연방제 개헌과 더 나가서 연방제 개헌을 하기 전에 이들은 이제 그 국회, 남북 국회의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국회의장, 국회 연석회담, 이런 가지 불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이들이 이제 주도할 것입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이들이 노후를 이끌고 총선에 나와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언론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해서 평가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네 번째 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폴란드 무기수출 관련 내용입니다. 참 심각합니다. 이건 완전히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호구가 됐습니다. 이건 뭐 폭탄 호구가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윤석열은요, 사실 저는 예전에 윤석열 정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는 윤석열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윤석열은 술 먹고 정말 대한민국 기업을 다 망하게 하는 것인지 기업인들을 갖다가 끌고 다니면서 술 먹고 봅니다. 폭탄술 먹으면서.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렸지만 기업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정말 바쁩니다. 기업인 만큼 정말 한 국가에서 존중받아야 할 그런 분위기가 그쪽 기업인, 기업 존중받을 사람들이 기업인들입니다. 정말 기업인들은 국가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고용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고용. 두 번째, 세금을 하고 있죠. 세금을 많이 내고 있죠. 또 한 가지는 투자입니다. 정말 이런 1분 2초가 바쁜 기업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술 먹고 시간 뺏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카이든, 한국 기업이 폴란드의 전차 K9 자주포, 전투기 등 약 220억 달러 규모의
방산 장비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국내에서 K방산인이 윤석열 정부의 실적인이 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사항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총선에서 승리한 폴란드 현 정권은 한국과 체결한 방산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 관계자는 한국 기업의 폴란드 무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폴란드가 220억 달러를 한국의 5개 시중은행으로부터 신디케이트론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디케이트론 내용은 밑에다가 제가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지금 뭐냐? 폴란드에 있는 폴란드 은행도 아니고 제3국의 은행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시중은행 5개가 보증을 하는 겁니다. 돈을 배치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폴란드가 싹 빼먹고 입 닦아도 대한민국은 또 그 대한민국 어디 가서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돈에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대한민국 세금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서 다 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 80%를 장기 차관 공유하고 한국 기업에 대신 입금 시켜주고 나머지 20%는 폴란드의 중장기 외상 조건이다. 한번 보시죠. 보시면요. 그리고 폴란드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전체 등 많은 무기를 지원하고 용병도 파견했습니다. 용병. 즉 우크라이나 군복을 입고서 폴란드 군인이 우크라이나 군복을 입고 전투에 참가한 거죠. 러시아를 죽이려고. 그리고 폴란드에 우크라이나 난민 약 420만 명이 폴란드로 넘어갔고 또 우크라이나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약 500년간 대립의 역사가 흐르고 있고 오랜 앙숙 관계입니다. 폴란드와 러시아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간과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한다는 것은 눈앞에 이익만 추구하고 하나만 하는 어리석은 정책 판단에 오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토는 지난번에 윤석열의 이 문제를 외교실책이라고 우리는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와 방산협력이 불투명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를 수적으로 보는 폴란드와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유럽 전체보다 많은 155mm 포탄을 미국을 우회하고 뜬구름 잡는 전후 복구 명분하에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한 33억 달러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현지 방문들 이걸 통해서 이 윤석열 정부가 러시아를 자극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북한을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파트너로 결부하면서 대한민국은 자금도 시장도 미래 파트너도 잃어버리고 북한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본의 실사구시의 지혜로운 국가외교를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단순한 외교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이고 전략적이었는지 세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왜냐? 대한민국을 망하게 해야만이 저들이 쉽게 대한민국을 적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획적이고 또는 전략적인 그런 이 음모가 뒤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나치게 기업인들의 시간을 빼앗는 윤석열.
윤석열 정부가 지난 11월 24일 그러니까 엑스포 결정 D-4일 4일입니다. 4일 전에 프랑스 파리의 한 식당에서 재벌 총수들과 술자리를 가지는 등 기업인들을 몰고 다니는 윤석열의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수행원들 데리고 그러니까 같이 일행을 같이 하지 않았고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가서 재벌 총수들과 폭탄주를 먹었습니다. 기업은 자연과 같이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돈은 사람의 피와 같이 돈이 들지 않으면 기업은 쓰러지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업은 부단히 돈을 벌기 위하여 상품 기획 및 개발, 광고 홍보, 생산, 판매 및 유통, 고객 관리 및 서비스, 직원 급여 및 인사관리, 재무관리, 자산관리 등 기업인이 해야 할 일은 수도 없으며 성공하면 큰 돈을 벌어 가족과 친척, 친구, 사회, 국가에 오프 좀 남기겠습니다. 국가에 큰 기여를 하지만 실패하면 사돈의 8천까지 보증을 선 분들에게 낭패를 주고 사회적인 민형사적 책임과 건강을 해치거나 목숨을 끊는 경우가 허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업을 하는 기업인들이 1분 1초가 중요한데 이렇게 20여에 가깝게 그것도 해외까지 이것은 아니다. 이것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기업인의 시간을 빼앗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게 반역을 저지르는 것이다. 기업은 고용, 세금, 투자, 수출 등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하는 분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매우 중요하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에서 즉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경제제에서의 기업은요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용을 책임지죠. 그 다음에 세금을 내죠. 투자를 하죠. 그 다음에 수출도 하죠. 그 외화를 받아들여서 이 국민이 먹고 사는 것이 기업인에 의해서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이 망하잖아요. 망하면 그 책임, 기업인의 책임은 무한합니다. 유한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형무소를 가거나 또는 자기가 이거를 막지 못하고 돌키지 못하면 결국 목숨을 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IMF 때 자살하신 기업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오프지 보시면 이렇게 2013년 윤석열 대통령과 재벌 총수 동반 행사 이렇게 표를 한번 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출처가 한겨레 신문입니다. 여섯 번째, 대한민국이 대중국 무역에 있어서 31년 만에 첫 적자를 봤습니다. 지금 중국은요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거 다 만듭니다. 물론 반도체 일부 부분에서 그렇지만 그만큼 중국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중국을 상당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미국 부채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미국 부채를 제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부채를 팔면 말입니다. 바로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나 상무장관이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90도로 절을 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90도로 절하는 거 못 보셨나요? 그 정도로 중국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 세계의 패권을 다툴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근데 이 발전을 누가 했느냐? 여러분들 김대중 때 중국의 묻지마 투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당시 대한민국은 광풍이 불었습니다. 중국 투자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풍을 누가 부식했느냐? 김대중이가 부식했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중소기업, 대기업은 나중에 들어갔죠. 그 많은 기업인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인건비 싸다. 결국은 나중에 모든 걸 빼앗기고 야만도주했습니다. 그 야만도주한 그 사례, 또 그런 상황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그 통계를 냈어야 되는데 통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에 투자했다가 현금 빼앗기고, 공장 기계 다 설비상 빼앗기고, 경영 노하 빼앗기고, 제조 노하 다 빼앗기고, 결국 저들이 노조를 이제 결성하고, 그 다음에 급여를 올리고, 이렇게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목을 죄면서 중국에는 기업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인들이 중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리고 저들은요, 대한민국의 조선, 반도체, 공작기계, 석유화학 등등 모든 분야에 아주 거기에 기술자들을 갖다가 다 포섭을 합니다. 지금 받는 급여의 10배, 20배 주면서 포섭을 해요. 그래서 결국 많은 기술들이 중국에 다 넘어갔습니다. 다 빼앗겼어요. 말하기 위해 당시에 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 다음에 전두환 같은 그런 지도자가 있었으면요, 기술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종북 좌익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저들이 정권을 다 자유주의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울타리가 다 망가져가지고 다 넘어간 겁니다. 지금은요,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뒤에서 많은 공작을 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중국의 공안과 대한민국 경찰과의 교류가 상당합니다. 이 정도로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이제 중국으로부터 흑자를 본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반도체, 석유화학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저는 다 밀렸습니다. 더구나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자동차, 보일러, 그 다음에 가전 등등 이 러시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정말 지혜롭게 외교를 펼쳤어야 되는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우크라이나에 제재를 해야 된다 말이야, 러시아를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 속성, 한미동맹 문제, 남북한 문제를 미국에다가 설득을 시키고, 만의 경우에 우리가 러시아를 갖다가 제재하고 러시아와 척을 지게 되면 결국 그 자리는 북한이 들어선다 라고 하면서 설득시켜가지고 정말 외교를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도 못했어요. 결국은 러시아를 제재함으로써 이제 그 자리를 누가 꿰찼습니까? 그 자리를 북한이 꿰찼죠. 이제 동아시아에서의
한반도에서의 파트너, 그 파트너를 북한으로 정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지난번에 그 대사들 신임장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대한민국 대사한테 아직도 자기들은 다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준비가 돼 있다. 언제든지 움직여라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왜냐면 관계를 개선하자 이런 얘기랑 똑같습니다. 자, 8페이지 보시죠. 8페이지. 빨리 끝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내용들을 전체로 다 정리를 다 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하고 그냥 앞에 제목만 뽑았습니다. 7번에 대한민국 적화전략, 군사적, 남북군사합의서, 한강항구 조사해도, 한강항구 조사, 해도 및 지질조사, 그 다음에 수도권의 아파트 대규모 건설, 병사 군복무 축소, 그 다음에 병사 24시간 스마트폰 사용, 이런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도 다 장악됐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건국 부정, 자유민주체제 부정 목적의 정체성 발산.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 말살을 저들이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한번 자료로 유인물로 이렇게 보시고, 예, 제가 너무 날씨에 추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주위가 또 산만하고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